엄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들이 놀라 서류를 내려놓고 제 앞으로 뛰쳐왔습니다. 앞에 놓인 서류를 집어든 며느리는 이내 얼굴이 산송장처럼 질려서는 제게 오려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제 앞에 와서 조아리긴 해야겠고 다리에 힘은 풀렸고 하니 양팔을 써서 기어왔습니다. 이게 돈의 힘인가 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무서운 돈의 힘으로 저를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간 이들이었습니다. 저에게 한 짓은 그렇다 쳐도 남편이 아들에게 한 유언만 생각하면 저는 도저히 이 둘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 빌라의 새로운 주인이 됐단다. 앞으로는 내가 너희의 건물주가 된 거야. 며느리는 그 말을 듣더니 어디가 갑자기 고장이라도 난 듯 이상한 소리를 내며 말을 더듬거렸어요.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긴 한데 뭐라는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니, 그게 애초에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저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저를 올려다보는 둘의 표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절망과 후회가 있었고 며느리는 충격을 참아 견디지 못해 눈에는 초점이 없어 보였고 입에서는 침이 흐르고 있었어요. 너희 전세 계약 종료일이 얼마 안 남았더구나. 긴 말 하지 않고 그 말만 남기고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에베베 이상한 고장난 소리를 내고 있었고 아들은 절규하며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인생은 사연을 싣고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대화일까요? 아들과 며느리가 어머니를 사지로 내몰았던 적이 있었다는데요. 오늘은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에게 한 천인공로할 일을 겪으신 최명숙님의 사연입니다. 절대로 누구에게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으로 인한 이야기인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2 최명숙이라고 해요. 요즘 이 채널에 참 이런저런 사연들을 많이 보내시더라고요. 각자 사는 모양이 다 다르다 보니 저도 자주 들으며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년에 제가 겪은 고난과 역경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리고 제가 내린 결정이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저는 평생을 남편과 함께 작은 분식집을 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저희 부부에겐 아들과 딸이 하나씩 있었고 아이들은 저희의 전부였죠. 하지만 6년 전 저희 가족은 가슴 아픈 이별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남편과 미혼이었던 20대 어린 딸이 졸음운전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불쌍한 제 딸은 곧바로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저희와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어렴풋이 의식은 회복했지만 뇌 손상이 심해 큰 수술을 결정해야 했어요. 수술을 결정하고 남편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지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말과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목까지 어머니를 잘 모시고 행복하게 살거라. 그 말에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수술을 잘 이겨낼 거라 믿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술 후 몇 달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 의사의 권유로 결국 안락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마저 마지막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딸과 남편을 보내고 나니 제 인생 자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가족들의 웃음소리와 남편의 농담, 함께 나누던 소소한 일상들이
모두 사라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이 조용해졌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만 같았어요. 너무 힘이 들었기에 저는 남편의 마지막 유언을 믿으며 아들과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아들네 가족과 함께 지내며 그나마 위안을 얻으려 했지만 상황은 제가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아들 내외와 함께 지내던 초기에는 평화로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잘 대해 주었고 손녀와도 행복한 시간을 많이 보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제가 집안일을 좀 도우려고 사람들이 집에 없을 때면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하곤 했는데 언제 한번 화분을 하나 떨어뜨려 깨뜨리고 말았어요. 그걸 보곤 며느리가 일하지 마시고 쉬시라고 하더라고요. 배려인 듯 했지만 내면에는 성가시다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후로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는 제가 집안일을 거드는 것을 제지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널지 않은 채로 있는 빨랫감이 보이길래 팡팡 털어 널어주려 했더니 며느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쉬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다 또 뭐 깨뜨리시면 어떡해요? 이제 며느리의 말에는 불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분 한 번 깨트렸다고 사고뭉치 취급당하는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굳이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아들 며느리와 잘 지내고 싶은 마음에 제 스스로를 잘 돌보지 않게 되었어요. 제가 느끼는 기분이나 감정보다는 며느리의 비위에 맞추는 것이 당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손주랑 놀아주는 것조차 불편해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손녀와 놀아주고 있는 제게 며느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가는 제가 돌볼 테니 들어가 쉬세요. 그 말은 도저히 너무 서러워서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았어요. 집안일을 쉬라는 건 알겠는데 손녀랑 노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면 난 이 집에서 뭘 하라는 거니? 며느리는 불쾌한 표정만 지으며 대답이 없었어요. 저도 이제는 참기 힘들었지만 아이를 키우는 스트레스를 알다 보니 요즘 힘이 든가 보다 싶어 좋게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냉담해졌어요. 대화수가 점점 줄었고 밥을 먹을 때도 눈을 마주치는 일이 사라졌어요. 이젠 집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며느리의 태도는 저를 점점 더 외롭게 만들었어요. 이제는 그저 작은 질문에도 귀찮다는 듯 짧게 대답하거나 아예 무시해버리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 저는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가 혹시 내가 불편하게 하는 부분이 있니? 그렇다면 말해다오. 대화를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니? 그렇게 말하는 제 목소리가 왜 이렇게 떨렸던 걸까요? 마치 면접관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줘야 하는 취업 준비생이 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귀찮다는 듯이 한숨을 쉬며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기 제 집인데 어머니 때문에 하나도 편하지가 않아요. 어머니가 계시면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 집이 아니라 제가 시집살이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또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뒤로 그저 조용히 주는 밥 먹고 창밖만 바라보다 시간 되면 자고 그런 일상이 반복되면서 삶의 의미가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잠시 손녀를 집에 두고 아들 내외가 모두 외출해야 하는 날이 왔어요. 저는 눈치 안 보고 손녀와
시간을 보낼 생각에 신이 났어요. 아이가 좋아하는 인형 놀이를 해줄 생각에 들떠서 아이가 먹을 우유와 제가 먹을 홍차를 준비했어요. 잔받침까지 이쁜 것들로 꺼내서 가는데 그만 바닥에 있던 인형을 밟고 미끄러질 뻔한 것을 간신히 중심을 잡았어요. 그러나 잔받침을 들고 있어서 위에 있던 뜨거운 홍차가 담겨 있던 컵이 아이 얼굴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팔팔 끓는 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꽤 뜨거웠기에 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컵이 깨지진 않아서 저는 얼른 컵을 아이에게서 멀리 치우고 달래주기 시작했어요. 사고가 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사고가 났다면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놀란 아이를 안아 진정시키고 물기를 닦으려던 찰나 며느리가 두고 간 것이 있어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울고 있었고 얼굴은 화상을 입은 건 아닌지 벌겋게 부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소스라치게 놀라 뛰어와 저를 그대로 밀쳐내고 아이를 안았습니다. 지원아, 아이고 내 새끼.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애 근처에 이런 뜨거운 차를 왜 가져오신 거예요? 아이, 나 그냥... 베이비시터 부를 테니까 그냥 방에나 들어가 계세요.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사고였고 저는 빠르게 대처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을 계기로 저는 손녀 곁에 가지 말란다고 뜨거운 차를 뿌리는 치매 노인 취급을 당했고 아들은 그런 며느리의 말을 고지곳대로 듣고서는 저를 요양원에 보내버렸습니다. 남편과 딸을 잃고 제 인생은 한순간에 초라하기 짝이 없어져 버렸어요. 믿었던 아들은 아비의 유언은 잊었는지 너늘이 말만 듣고 그렇게 저를 버렸습니다. 그곳은 정말 무서운 곳이었어요. 거기선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려 하지 않았어요. 뉴스를 보면 가끔 요양원서 벌어지는 가혹행위에 대한 내용을 접할 수 있었는데 세상에 제가 있는 곳에도 그런 보호사가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저 매일 밤 눈물을 훔치며 남편과 딸을 그리워하며 조용히 지냈습니다. 이럴 바엔 나도 남편과 딸을 따라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 방을 한 번 옮기게 되었는데 거기서 1살 어린 아줌마 민자랑 친해졌어요. 민자도 참 기구한 사연으로 이곳에 들어왔더라고요. 남편이 술만 먹으면 폭행을 일삼았는데 한평생을 참아오다 민자에게 새로운 사랑이 찾아왔더랬어요. 민자가 바람이 난 것이었는데 물론 민자도 잘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런 상황이라면 이해는 됐어요. 바람이 난 것이 들통나 다툼이 있었는데 그 후로 남편이 귀가 잘 안 들리던 민자의 보청기를 계속 숨겨버리고는 아들들에게 너희 엄마 노망 났다며 요양원에 데려다 놓으라 해서 왔다고 했어요. 그나마 말이 통하는 민자와 대화하며 저는 조금이나마 삶의 활력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민자는 여전히 새 애인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 그들의 연애 이야기를 듣는 것이 한동안 제 낙이었습니다. 삶의 활력이 돌아오니 저는 이것저것 주변 사람들을 많이 돕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곳에 있는 노인들 중 몸이 가장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아직 쌩쌩한데 억울하게 버려졌으니 그럴만했죠. 그렇게 남들을 도와가며 운동도 되고 말도 많이 하니 제 정신적인 건강 상태도 많이 회복된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은 화장실을 다녀오니 민자가 훌쩍훌쩍 울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왜 울어?
민자는 공포에 질린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눈물을 훔치는 민자의 손목에는 피멍이 들어 있었어요. 너 맞았어. 여기 사람 때리는 요양사 있다 했잖아. 그 사람한테 요즘 밑보이면 다리랑 팔에 멍투성이가 된대. 라면서 다리도 걷어 올려 보였는데 시퍼런 멍이 여기저기 나 있었어요. 아니, 밑보이긴 뭘 어쨌길래 밑보여? 그 사람이 귀 안 들리는 걸 제일 싫어하는데 내 담당이 되는 바람에 답답해서 보청기 빼고 있을 때 마주치면 이렇게 돼. 세상에 본인이 하는 일에 자긍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지. 늙어서 귀 안 들리는 게 짜증나고 답답할 수 있지만 몸에 피멍이 들도록 사람을 때리다니요. 그 뒤로는 또 우울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잠시 기운을 차린 날이 있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문제의 요양사가 방에 들어와 있을 때면 분위기는 정말 공포스러웠습니다. 귀가 안 들리거나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들께 답답한 것이 있으면 커튼 뒤로 조용한 타격음이 들려오곤 했습니다. 민자와 저는 한동안 공포에 떨며 숨죽여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제가 결국 참아보지 못할 광경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야 말았습니다. 민자는 허리가 안 좋아서 몸 뒤쪽은 항상 요양사가 씻겨줬었는데 하필 그 문제의 영양사가 민자와 다른 한 분을 씻겨주고 있는 장면을 제가 보게 된 일이었죠. 제가 화장실에서 용물을 보고 있는데 요양사가 투덜거리며 두 명을 데리고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변비 증세가 있어 좀 오래 앉아 있는 중이라 대화 소리를 다 듣게 되었죠. 이렇게 좀 해보세요. 뭐가 답답한지 요양사가 한숨을 푹 쉬더니 거칠게 다루는 듯한 소리가 이어졌어요. 공포감으로 분위기가 또 한 번 무거워지는 순간이었어요. 아, 참 어머님. 안 들리세요? 아, 진짜. 나 봐봐. 나 봐보라고요. 이렇게 하라고요. 이렇게. 옷을 벗기는 데만 해도 성질이 났는지 결국 퍽 하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무서워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내 샤워기 물 트는 소리가 들리더니 사람 얼굴에 대고 물고문을 하는 건지 괴로워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 있지 뭐예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는 안 되겠다 싶어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요양사가 잔뜩 심통이 난 얼굴로 민자 얼굴에 물고문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대로 그 요양사에게 달려들어 샤워기를 낚아챘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사람 죽이시려는 거예요. 아니, 씻겨드리고 있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할머니 죽고 싶어? 저는 그 자리에서 있는 힘껏 고함을 질렀어요. 조용히 안 해? 공포의 요양사가 제 입을 틀어막았고 제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바로 다른 요양사가 들어왔고 상황은 종료되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한동안 몸을 가누지 못했고 민자는 비 맞은 생쥐꼴을 하고서는 그런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자와 같이 있던 분은 수화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민자가 귀가 잘 안 들리기 시작하면서 수화를 좀 배웠었어. 그 다음 날 수화로 자초지종을 듣고 저에게 감사 인사를 하러 왔어요. 언니 아니었으면 어제 나 죽었을지도 몰라. 고마워요, 언니. 씻는다고 보청기 빼고 있으니까 잘 안 들려서 내가 어떻게든 들어보려고 했는데 이러라는 건지 저러라는 건지 헷갈려서 얼타고 있으니까는 갑자기 콧구멍으로 물을 쏘는 거 있지. 민자야,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경찰서에 요양병원에서 과잉 신고 전화 오는 게 한두 번이 아니라 잘 듣지도 않는다는데 여기가 오래돼서 CCTV도 자주 고장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도 쉽지가 않을 거야. 그냥 밖에서 누가 데리고 나가줄 사람이 있는 게 가장 확실해. 내 애인이 조만간 면회 오기로 했는데 방법을 좀 궁리해 보려고. 가족 관계가 있어야 데리고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언니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딨어. 애인이 능력이 좀 돼서 조만간 돈 해보겠다 그랬어. 아, 그래? 넌 그런 애인도 있고 좋겠다, 얘. 그 뒤로 민자의 애인이란 사람이 면회를 왔다 갔고, 민자의 표정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조만간 나갈 수 있게 되었나 싶었어요. 그런데 민자는 제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번에 애인이 갖고 있던 땅이 재개발 들어가서 재산이 3배로 뛰었다고 현금 끌어다가 오겠다고 했어, 언니. 여기 원장이랑 얘기하더니 원장이 금액 듣고는 장부 조작까지 깔끔하게 해놓겠다 했대. 근데 중요한 건 언니. 언니가 저번에 나 살려준 이야기 하니까 애인이 언니 몫까지 준비할 테니까 언니도 데려가겠다고 했대. 뭐라고? 현금으로 밖에 거래를 못하니까 좀 무리를 해야 하지만 금액 맞출 수 있을 것 같다고 하고 돌아갔어. 언니, 우리 다음 달이면 나가는 거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일면식도 없는 제게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큰 돈을 기꺼이 지불하겠다고 하니 감사하기도 하고 믿기지가 않기도 했어요. 어안이 벙벙해서 정말일까 하며 지내는데 확실히 그 공포의 요양사가 한동안 쥐 죽은 듯 조용히 지내는 거 있지 뭐예요. 저희가 나가서 해코지라도 할까봐 한동안 거의 얼굴도 보기 힘들었어요. 정말 나가려나 보다 싶어 다음 달이 되길 기다리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난 나가면 어디서 뭐 먹고 살아야 하지? 아들을 다시 찾아가야 하나 싶고 눈앞이 캄캄했어요. 그렇다고 그냥 여기에 남아있자니 공포의 요양사의 후환이 두려웠고 무엇보다 여기만큼은 제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차라리 오래전 다툼으로 연락이 끊긴 친동생한테라도 연락을 해보는 게 낫진 않을까. 별별 생각을 다하며 그렇게 한 달이 흘렀고 민자의 애인은 정말 저희를 데려갈 준비를 해서 나타났어요. 그의 차림은 깔끔하고 중후하며 인자했습니다. 그가 제게 인사를 건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번에 우리 민자 씨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용기 내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는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갈 생각입니다. 저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영숙 씨까지 빼드리려 조금은 무리했지만 민자 씨의 생명의 은인이시니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저희는 민자 씨 기존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재혼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한동안 정신없을 것 같아 미리 준비한 마지막 선물이 있습니다. 차를 타서 그분께서 주신 것은 놀랍게도 현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언니 사정을 내가 아니까 이건 내가 주는 거야, 언니. 이거보다 더 못 챙겨줘서 미안해. 하지만 우리도 자리 잡히면 내가 꼭 다시 연락할게. 부족하겠지만 이걸로나마 당장 제기하는데 미천으로 써줬으면 해. 고맙다, 민자야. 널 만나서 내가 그래도 다시 시작해 볼 수 있는 기회라도 생겼구나. 우리 꼭 다시 보자. 그렇게 저는 민자의 도움으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써내려갈 기회를 잡았습니다. 사실 나오면서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무인도에 떨어진 것보다는 낫겠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선 근처 마트에 내려달라 하고서 민자와 인사를 했습니다. 마트에서 저렴하지만 튼튼해 보이는 옷을 2벌 정도 사고 줄인 배를 채우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저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럽기만 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싶었지만 우선 당장 머물 곳이 필요하니
근처 작은 모텔로 향했습니다. 프런트에 들어서자 젊은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박 묵으실 예정이신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은 한정적이었고, 일단 급하니 여기서 5일 정도만 생활하면서 계획을 세워보자 싶었습니다. 일단 5일 정도 있으려고요. 직원은 키를 건네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편하게 쉬세요. 그의 친절함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아들에게 버려지고 사람 때리는 요양원에 있다 보니 이런 작은 친절이 주는 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느껴졌어요. 눈물을 꾹 참고 방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일단 침대에 몸을 눕혔습니다. 낯선 공간에 홀로 누워 있으니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결국 쏟아지고 말았어요.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되었을까?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남편과 자식들과 함께한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 모든 것들은 이제는 저와 상관없는 먼 과거처럼 느껴졌어요. 그렇게 씩씩했던 다짐과는 달리 저는 그 다음 날까지 이틀 동안 식사도 하지 않고 모텔 방에 틀어박혀 울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셋째 날이 되어서야 저는 뭐라도 먹어야겠다 싶어서 모텔 방을 나섰습니다. 거리를 둘러보니 제가 어울리는 곳은 없어 보였어요. 다들 깔끔하고 여유로워 보이는 사람들이 일상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 눈에 띈 것은 건너편에 있던 김밥 천국이었어요. 큰 길가에 있어 남편과 했던 분식집보다 규모가 많이 큰 곳이었지만 치열하게 살았던 때의 향수가 떠올라 들어가 보기로 했어요. 가진 게 없으니 가장 싼 원조김밥 한 줄을 시켜놓고 밑반찬을 이만큼 떠다 왔어요. 눈치가 보여 점점 더 움츠러드는 제 자신을 느끼며 쓸쓸하게 김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일하는 아줌마가 다가왔어요. 저는 김밥 한 줄 시켜놓고 무슨 밑반찬을 그렇게 많이 떠다 놨냐고 한 소리 들을 줄 알고 바짝 긴장했어요. 그런데 그 아줌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이것도 좀 드세요. 많이는 못 드려요. 놀랍게도 그분은 반 정도만 채운 공깃밥을 제 식탁에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그렇게도 불쌍해 보였던 걸까요? 어쨌든 전 이틀씩이나 굶었으니 감사히 먹었습니다. 세상은 아직 살만하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 힘이 좀 났습니다. 제가 그래도 착하게 잘 살아온 탓일까요? 주변에서 조금씩 친절과 도움을 나눠주는 것이 제 삶을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싶었습니다. 식사하기에 애매한 오후 3시쯤이었기에 주방은 한산해 보였고 일하시는 분들은 잠시나마 달콤한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매장 규모가 꽤 있어서인지 점심시간에 담궈놓은 설거지 양이 아직 꽤 많이 쌓여 있는 게 제 자리에서도 보였습니다. 저는 아까 공깃밥을 내어준 아줌마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제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 친절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답으로 제가 먹은 그릇과 담겨 있는 설거지를 좀 해드리고 가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제가 젊을 적에 남편과 분식집을 오래 운영해서 주방일은 자신 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말씀은 너무 감사한데 안 그러셔도 돼요.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아줌마가 장난스런 말투로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나 당신 밥을 공짜로 더 줬단 말이야? 참 내 가만 보면 누가 사장인지 모르겠다니까.
그 사람이 사장인 것 같았고 두 사람은 친한 사이 같았어요. 제가 받은 은혜는 꼭 갚아야 하는 성격이라서요. 저는 다짜고짜 주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주방 경력이 있다 보니 한번 둘러보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설거지를 뚝딱 해버렸습니다. 조금만 둘러보니 식기가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도 보여서 가지런히 정리까지 마쳐드렸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인사를 하고 나오려는데 사장님이 불러 세우더라고요. 어머님, 혹시 저기 문 앞에 저 글 혹시 보이세요? 사장님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주방이모 구합니다. 라고 종이가 붙어 있더라고요. 저거 보시고 설거지 하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저 베풀어 주신 친절이 감사해서 그렇게라도 보답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제가 실례를 한 것 같네요. 아니에요. 잘 됐네요. 저거 오늘 붙여놓은 건데 벌써 찾은 것 같은데요? 예, 찾았다니요. 어머님, 주방 근무 혹시 가능하세요? 어찌 이런 우연이 있을 수가 있는지 순간 저는 너무 민망했어요. 하지만 저는 70이 넘었는데 이런 곳에 자칫 잘못하면 민폐가 될까봐 걱정됐어요. 제가 분식집을 운영하면서 주방일은 오래 해왔지만 제 나이가 이제 72씩이나 돼서 오히려 폐를 끼치게 되는 게 아닐까 싶네요. 너무 정정해 보이시는데 뭐려? 어머님이 괜찮으시다면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어머님께서 힘이 드실까봐 그러시는 것만 아니라면요. 제가 그래도 착실하게 살아온 탓일까요? 주변의 도움과 친절 그리고 우연히 저를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말씀은 정말 감사하긴 한데 아무래도 좀 망설여지네요. 그러시구나. 그럼 시간 조율도 가능하니까 며칠 생각해 보셔도 괜찮으니 또 밥 먹으러 놀러 오세요. 사람 구해지기 전에만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언제든지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를 채우고 우연히 일자리 제안까지 받고 모텔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과연 이 나이 먹고도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당장 매일매일 들어갈 숙박비를 생각하면 생활비가 필요한 것은 필수였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 제가 이런 행운을 거절할 처지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운 그 순간, 그래, 시도라도 해보자. 용기를 내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이 밝는 대로 저는 김밥 천국으로 가서 사장님에게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일할 거리가 있으면 좋은 상황이긴 한데 정말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어제 설거지 하신 거 봤는데 도움이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 직원들도 다 놀라워했고 서로서로 잘 돕는 분위기라 힘드시면 중간중간 조금씩 쉬어가면서 하셔도 괜찮아요, 어머니.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그 말에 마음속 불안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었지만 여전히 불안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용기를 내기로 했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잘 부탁드려요. 사장님은 더욱 환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도 잘 부탁드려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사장님의 다정한 미소에 저도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모텔에 돌아와서는 또 다시 마음 한켠에 불안한 마음이 여전히 들었어요. 제가 남편과 했던 분식집보다 훨씬 큰 규모였기 때문이었어요. 어제 잠깐 설거지한 것은 일이 아니라 그냥 도와준 것이었지.
혹시나 일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실수라도 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잠자리에 들었지만 떨려서 쉽게 잠들 수도 없었습니다. 내일 첫 출근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계속 교차하며 머리를 어지럽혔어요. 실수라도 하면 어쩌지? 그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불안한 마음이 점점 커졌지만 결국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야. 무리할 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 중요한 건 도전해 보는 거잖아. 이 나이에 이런 기회가 찾아온 것 자체를 감사히 여기기로 했어요. 그렇게 스스로 용기를 북돋으며 마음을 다잡고 겨우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거울을 보며 온 매무새를 다듬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준비하는 내내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려 했어요. 첫 인상이 중요한 법이니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모텔방을 나왔습니다. 모텔비가 만만치 않아 일하러 가기 전 옆에 있는 여관방으로 짐을 옮겼어요. 비용을 줄이고 차근차근 주방 일을 적응해 나가면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 거야. 라고 다짐하며 김밥 천국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일터로 가는 길에 햇살이 따사로이 느껴졌어요. 오늘은 좋은 날이 될 것 같아. 새출발하는 기분을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작은 희망이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 구석에는 두려움이 남아있기도 했어요. 그래도 저는 그 두려움 속에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첫 출근날 저는 김밥 천국 매장에 일찍 도착했어요. 사장님은 환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오셨네요, 어머니. 준비되셨나요?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사장님은 저에게 앞치마를 하나 주시며 주방 구석구석 열어보고 둘러볼 수 있게 해주었어요. 나도 진짜 다시 일하러 왔구나. 오랜만에 느끼는 기분에 어색하기도 하면서 신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불안이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빴어요. 아직 레시피를 익힐 시간이 필요하니 그날은 설거지를 많이 하고 손님들이 떠난 자리를 깨끗하게 닦고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내놓는 일을 했습니다. 중간중간 메뉴를 공부하며 익히기까지 하려니 처음에는 몸이 조금 힘들었지만 오랜만에 무언가에 집중하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 가게는 사장님의 친절함 때문인지 손님들도 다들 친절하고 매장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어요. 테이블을 닦으며 저도 맛있게 드세요. 인사를 해가면서 기분 좋은 매장 분위기를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면 손님들도 감사합니다. 화답해주면서 미소를 지어주기도 했어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그냥 이곳에서 조용히 일하고 싶을 뿐인데 마음 한편으로는 불편한 감정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괜히 나를 주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동료 직원들도 저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날카로운 게 있어서 조심하셔야 해요. 이쪽 테이블은 제가 할게요. 조금 쉬셔요. 그들의 배려에 저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정말 도움이 되고 있긴 한 걸까라는 생각이 들며 움츠러들었어요. 고마워요.
나도 아직 젊어서 내가 할 수 있어요. 농담을 하니 재밌어 하는 유쾌한 직원들이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찾아왔어요. 몸이 힘들었지만 메뉴도 익힐 겸 예전에 남편과 했던 주방일 경험을 살려 직원들 먹을 떡볶이와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줬습니다. 어머님 음식 솜씨가 보통이 아니신데요? 역시 분식집 주방일 경험이 있으시다더니 저희가 좋은 분을 잘 만난 것 같네요.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직원들은 너무 맛있게 먹어줬어요. 처음 온 사람이라고 애써 맛있게 먹어주는 건 아닌지 걱정되기도 했지만 싹싹 비워진 그릇들을 보니 기분이 좋아져 힘이 많이 났어요. 그렇게 조금씩 업무에 익숙해져 갔지만 쉽지만은 않았어요. 퇴근할 때쯤 되니 몸이 많이 고되더라고요. 힘드시죠, 어머님? 사장님이 요구르트를 하나 건네줬어요. 일할 때는 이런 동료애가 엄청난 힘이 되어주는 법이죠. 젊었을 적 저도 알바생에게 요구르트를 쥐어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떠오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오늘 처음이신데도 정말 잘하시네요.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근 전 수고했다는 한마디도 언제나 큰 힘이 되어줍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니 한 달이 금방 흘렀어요. 저는 매일 아침 여관방에서 김밥 천국을 오가며 열심히 일했어요. 손님들에게 친절히 대하고 매장의 청결을 유지하며 동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몸은 지쳤지만 매일 최선을 다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일할 때마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과 자신감 부족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동료들에게 피해가 되지는 않을까? 앞으로 내 인생은 어찌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의 작은 성취를 통해 조금씩 마음을 다잡아가며 일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드디어 월급을 받는 날이 다가왔어요. 사장님이 환한 미소로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첫 한 달 동안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 달간 고생해 주신 첫 월급입니다. 사장님이 봉투를 건네주었고 저는 두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투의 묵직함이 느껴지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리운 민자가 쥐어준 꽁돈이 아니라 내가 이 나이에 내 힘으로 직접 일해서 번 돈이구나. 한 달 동안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버텨가며 번 돈이라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도 아직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잠시나마 불안을 사라지고 희망이 피어올랐어요. 퇴근 후 여관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유독 공허했습니다. 길을 걷다가 문득 길가의 복권 판매점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번 사볼까? 별다른 기대는 없었지만 어쩌면 작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에 발길이 그쪽으로 향했죠. 판매점에 들어가자 직원이 미소로 맞아주었지만 저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로또 2장 주세요. 직원의 밝은 인사가 아직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내 처지가 초라하니 누군가의 관심이 아직 두려웠어요. 그렇게 로또를 받아든 저는 주머니에 고이 넣고 여관방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일에 몰두하다 보니 로또 산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점점 힘들어져가는 몸을 이끌고 매일 바쁘게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그 복권 판매점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그제서야 저번에 샀던 로또가 있다는 것이 떠올랐지. 뭐예요? 저는 항상 같은 외투 하나만 입고 다녔기에 안주머니를 뒤져 그때 산 로또를 찾아냈습니다. 손에 든 로또를 보며 잠시 멍하니 서 있었어요. 혹시라도 이게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을까? 작은 희망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기대하지 말자. 그런 일이 나 같은 사람한테 일어날 리가 없지. 그리고 며칠 후 로또 당첨번호가 발표되는 날, 바쁜 하루를 보내고 방으로 돌아가다 복권 판매점에 걸려있는 당첨번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기대는 저번에 다 버렸기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비교해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번호를 확인하자 심장이 쿵하고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번호가 같았기 때문이에요. 곧바로 두 번째 번호도 똑같았습니다. 에이 설마 하며 다시 비교를 해봐도 첫 번째와 두 번째 번호가 같았습니다.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며 그 다음 번호를 비교했어요. 아니 글쎄 세 번째 번호까지 같은 거 있지 뭐예요. 그때는 정말 숨이 멎는 듯 했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게 네 번째, 다섯 번째 번호까지 모두 일치했습니다. 발을 딛고 있는 땅이 느껴지지 않았고 여기가 어딘가 싶은 기분이 들었어요. 아, 이게 꿈을 자각하는 순간이구나 싶어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아무리 두리번거려 봐도 꿈이 아닌 현실인 거 있지 뭐예요. 정말로? 몇 번이나 번호를 다시 확인해 봐도 번호가 같았어요. 맨 뒤에 있던 마지막 번호까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순간 너무 놀라서 실제로 숨이 잠깐 멎었었어요. 당첨이 맞았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주변을 다시 둘러보았어요. 빵빵거리는 차 소리와 버스 다니는 소리, 빨간색, 초록색이 바뀌는 신호등 불빛. 매일 지나다니며 보는 풍경이 왜 이렇게 낯설어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당첨이라고? 갑작스러운 사건에 혼란스러워졌어요. 가슴이 쿵쾅거리며 뛰기 시작했지만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조용히 상황을 파악하며 여관방으로 돌아가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생각이 든 순간부터 저는 로또 1등 당첨자가 맞았습니다. 그러자 그 간의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 눈물이 터져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시원한 울음을 울부짖으며 여관방으로 돌아왔어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 돈을 가장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싶었어요.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받을 수 있으려면 찾아온 행운도 예쁘게 갈고 닦았어. 좋은 곳에 써야지만 진정한 보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했고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아들과 며느리에게 버림받았던 배신과 서러움이 다시금 떠올랐어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아픈 순간으로 기억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제게 주어졌어요. 이런저런 생각에 그날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으면 지난날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아들과 며느리에게 받은 상처, 요양원에서의 공포, 홀로 지내야 했던 순간들, 그리고 나를 도와주었던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에게 보답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아들에게 버림받아 집에서 쫓겨난 제가 이제는
주도적으로 내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큰 돈이 생겼다는 사실보다 더 행복했어요. 그리고 다짐했어요.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내 인생을 빼앗기지 않겠노라. 다음 날 아침 마침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곧바로 은행을 찾아가 당첨금을 수령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은행 직원은 놀랍기도 한 듯, 부럽기도 한 듯한 표정으로 저를 보더니 수령 절차를 안내해 주었어요. 은행을 나와 저는 곧바로 김밥 천국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쉬시는 날인데 어쩐 일로 나오셨어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간 도움을 많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제가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 막상 일을 시작해 보니 몸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만둘 생각은 정말 없었어요. 그런데 사정이 생겨 다른 좋은 기회가 생기게 되었어요. 애 둘러서 사정이 생겼다며 최대한 공손하게 그만 나와야 할 것 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사장님은 역시나 좋은 사람이라 좋게 받아들여 주었어요. 많이 힘드셨죠? 고생 많으셨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동안 함께해서 저희 매장 분위기도 밝아지고 좋은 인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려요. 제가 그냥 가기가 미안해서 말이에요. 저는 사장님에게 직원들 통근 셔틀버스를 폐업하는 날까지 지원해 주겠다는 의사를 전했고, 사장님에게는 추후에 감사의 선물을 따로 전달드리겠다고 말했어요. 무슨 정황인지 알 길이 없었지만 사장님은 마음만으로도 감사하다며 거듭 괜찮다고 했지만 제가 기어이 약속을 받아내고 나왔습니다. 다음은 보고 싶은 민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민자는 재혼 준비로 정신이 없다고 했어요. 저는 민자에게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솔직히 털어놓을 수 있었어요. 민자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저는 민자에게 최고의 재혼 선물을 약속했습니다. 재혼 결혼식 하는 날에 꼭 초대해달라는 말을 전하며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어느 햇빛이 잘 드는 카페에 가서 한동안 멀리하던 커피 한 잔과 케이크 한 조각을 시켜놓고 저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살고 있는 그 빌라에서 내가 겪었던 모든 아픔과 좌절이 떠올랐어요. 남편의 유언만 아니었어도 저는 그들을 용서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들은 부모의 재산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뿐,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나 애정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배은망덕한 자식들이었어요. 돌아간 남편이 이를 알면 얼마나 슬퍼하고 분노할지를 생각해보니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들의 상황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카페를 나서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가 아들과 며느리가 살고 있는 빌라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중개인은 제가 제시한 금액에 놀라더니 일사천리로 거래를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그동안 겪었던 외로움과 서러움이 떠오르니 마음이 고쳐졌습니다. 며칠 후 저는 그렇게 빌라의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서류에 적힌 최명숙 이름을 보고 있으니 이제서야 모든 걸 바로잡게 된 것 같아 감격스러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내 인생을 내가 지킬 수 있게 되었구나.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내쫓으러 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들에게 건물 소유주 변경 소식이 전해지기 전에 서둘러 찾아갔습니다. 그동안의 서러움과 배신감을 곱씹으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빌라를 찾아가 관리인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이 건물의 새로운 주인입니다. 관리인은 놀라 자빠지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경이로움이 한데 섞여 있었어요. 그 표정을 보고 있으니 내심 흐뭇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아들네 집 앞으로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주말이라 그런지 문이 열리자 며느리는 방금까지 침대에 있었단 듯이 얇은 옷 하나만 걸친 채 나왔어요. 며느리는 저를 보자 소스라치게 놀라며 외마디 비명을 지르더군요. 아니, 어머님 여기는 갑자기 웬일이세요? 당황스러움과 불쾌함이 가득 찬 표정으로 며느리가 말하자 안에 있던 아들놈이 튀어나오더군요. 엄마? 둘이 뭘 하고 있었는지 옷도 제대로 안 입고 놀라 자빠져 뛰쳐 나온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 잘 지냈니? 내 너희에게 꼭 전할 소식이 있어서 왔다. 서류 한 장을 식탁에 올려놓으니 아들이 뭐냐고 묻더군요. 저는 아무 대답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집안이 어떻게 변했는지 둘러봤습니다. 변한 건 많이 없었지만 그 말은 반대로 그만큼 발전도 없었다는 뜻이었죠. 엄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들이 놀라 서류를 내려놓고 제 앞으로 뛰쳐왔습니다. 앞에 놓이게 된 서류를 집어든 며느리는 이내 얼굴이 산송장처럼 질려서는 제게 오려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제 앞에 와서 조아리긴 해야겠고 다리에 힘은 풀렸고 하니 양팔을 써서 기어오더라고요. 이게 돈의 힘인가 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무서운 돈의 힘으로 저를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간 자들이었습니다. 저에게 한 짓은 그렇다 쳐도 남편이 아들에게 한 유언만 생각하면 저는 도저히 이 둘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 빌라의 새로운 주인이 됐단다. 앞으로는 내가 너희의 건물주가 된 거야. 며느리는 그 말을 듣더니 어디가 갑자기 고장이라도 난 듯 이상한 소리를 내며 말을 더듬거렸어요.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긴 한데 뭘 하는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니, 그게 애초에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저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저를 올려다보는 둘의 표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절망과 후회가 있었고 며느리는 충격을 참아 견디지 못해 눈에는 초점이 없어 보였고 입에서는 침이 흐르고 있었어요. 너희 전세 계약 종료일이 얼마 안 남았구나. 긴 말 하지 않고 그 말만 남기고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에베베 이상한 고장난 소리를 내고 있었고 아들은 절규하며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잠시만요! 그 뒤로 제게 아들로부터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부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의 유언을 저버리다니 천륜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매일같이 반성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 전화 한 번만 받아주세요. 문자를 읽지 않으려 애를 썼지만 핸드폰을 열면 자꾸 보여서 힘들었습니다. 얼마 후 저는 민자의 결혼식에 참석하러 가서 외제차와 기사를 선물해 줬습니다. 민자가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연을 듣고 있을 윤민자 씨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네요. 그리고 저는 한가한 날이면 김밥 천국에 가서 일손을 거들고 있습니다.
남편과 딸을 보내고 난 후로 제게 있어 그곳만큼 행복 가득한 곳이 없었거든요. 정말 성격 좋은 사장님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보수를 받지 않고 정으로 일을 돕고 있습니다. 함께 했던 직원들은 제가 고용한 셔틀버스로 통근을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같이 사연을 듣고 있을 우리 가게 식구들에게도 행복하자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어떻게 했냐고요? 저는 도저히 같은 짓을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둔 채 자기들이 알아서 앞으로 나아가길 바라면서 연락은 하지 않은 채 지내고 있습니다. 그들을 내쫓진 않았지만 연락을 하면서 지낼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제 자신을 지키는 법을 깨우쳤거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내린 결정이 지혜로운 결정이 맞았을까요? 여러분들이 많은 조언을 해주신다면 귀담아 듣고 앞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데 좋은 귀감으로 여기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많은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창구가 되겠습니다. 인생은 사연을 싣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